안녕하세요. 자기 전에 듣는 핵비 확산 해관보 탐구 생활을 담당하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마스코트 투명이입니다. 이름처럼 숨기는 게 없고 솔직한 제가 앞으로 여러분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핵물질의 투명성을 찾기 위한 노력, 안전 조치에 대해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 한 줌만으로 거대한 도시 전체에 불을 밝히고 무한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요. 근데 그 물질이 잘못된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면 그 도시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 세계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세계 수백 개의 국가, 수천 개의 원자력 시설, 복잡하게 얽힌 국제 무역망 속에서 미세한 핵물질 흐름을 오차없이 찾아내고 감시해야 할 겁니다. 이건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규모의 숨바꼭질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할 주제가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숨바꼭질을 현실로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영어로는 세이프가드라고 하죠. 안전조치라는 단어를 들으면 전문적인 기술 기준과 복잡한 절차 같은 것이 우선 떠오르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초기에 엉성했던 감시망이 어떤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겪으며 오늘날의 치밀한 체계로 진화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 진화 과정이 정말 극적이거든요. 안전조치라는 건 단순한 과학기술이나 행정 절차가 아니에요. 국제정치의 치열한 타협, 기만, 그리고 거기서 얻은 뼈저린 교훈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일단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을 잡아보죠. 가장 뼈대가 되는 핵심 수단인 핵물질 계량 관리라는 개념부터 시작해볼까요? 작동 원리는 은행의 회계 감사랑 사실상 똑같아요. 발전소나 연구소 운영자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핵물질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는지 다 기록을 남기죠. 이게 장부 재고량입니다. 그러면 IAEA 사찰관들이 은행 감사관처럼 파견을 나가요. 이분들은 운영자가 내민 핵물질 장부 숫자만 고지곳대로 믿지 않아요. 직접 실제 핵물질 저장고에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저울과 같은 측정 기계로 달아보며 확인합니다. 이게 실제 재고량이고요. 장부 숫자와 실제 숫자를 대조하는 그 순간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예를 들어 장부에는 100kg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저장고에 있는 핵물질이 90kg이라면 10kg이 비는 거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미계량 물질, 즉 머프라고 부릅니다. 이 머프는 핵연료 가공시설처럼 핵물질을 분말이나 펠릿 형태로 다루는 중량 취급시설에서 특히 중요하게 관리됩니다. 핵물질을 측정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오차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적 오차 범위 안의 머프는 정상으로 간주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이상의 머프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을 때예요. 이 경우엔 해당 시설 국가 IAEA 사이의 원인 파악을 위한 공식 협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머프 자체가 핵무기 개발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설명이 안 되는 머프가 지속되거나 확대될 때 더 면밀한 조사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꽤 정교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감시 시스템이 타깃으로 삼는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IAEA 안전조치의 감시 대상은 국가 그 자체입니다. 어떤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핵물질을 빼돌려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적발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말하자면 국가 단위의 거대한 횡령을 잡는 회계 감사인 셈이죠. 그런데 국가가 마음먹고 핵물질을 빼돌리려 한다면 그건 완전히 시간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지탱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술적 기준이 있습니다. 유의량과 기술 목표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유의량은 핵폭발 장치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핵물질 양입니다. 고순도 플루토늄은 단 8kg, 고농축 우라늄도 25kg에 불과하죠. 8kg이면 백팩 하나에 들어가는 크기고 25kg이라 해봐야 기내용 캐리어 무게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술 목표는 각 국가의 핵연료 주기 현황, 즉 그 나라가 핵물질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분석해 도출한 우선순위 높은 검증 항목들입니다. 나라마다 원자력 활동의 규모와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IAEA는 일률적인 잣대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각 국가 상황에 맞는 기술 목표를 수립하고 그걸 달성하는 방향으로 사찰 계획을 짜죠. 이걸 국가 수준 접근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핵물질을 전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안에 탐지하는 식의 접근이었다면 지금은 국가별로 어떤 핵활동이 가능한지를 먼저 분석하고
그에 맞는 검증 목표를 세우는 훨씬 정교한 방식으로 진화한 거죠. 그리고 이 작은 핵물질 덩어리 하나가 사라져도 알아채야 하니까 사찰을 보완하는 기술적 장치도 들어갑니다. 바로 봉인 및 감시 기술이죠. 사찰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특수 봉인을 붙여두고 24시간 무인 카메라랑 센서들을 촘촘히 설치해두는 겁니다. 이런 감시망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축됐을 리는 없죠.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핵무기의 끔찍함을 겪은 뒤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평화를 위한 원자력 연설을 하면서 원자력 관련 기술 및 장비 교역이 시작됩니다. 이때 핵물질을 평화적으로만 쓰겠다는 약속을 감시받겠다라는 단서 조항이 IAEA 안전조치에 싹이 됩니다. 그리고 1970년에 기념비적인 핵비확산 조약 NPT가 발효되죠. 비핵 국가들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평화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받고 자국 내 핵물질을 IAEA가 감시하도록 내어주는 전면 안전 조치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어요. 국가가 스스로 신고한 특정 시설, 특정 장소에만 사찰관이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마치 경찰관한테 압수수색을 허락하면서 거실은 보여드리겠지만 지하실 문은 절대 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비밀 핵무기를 만들면서 신고를 하겠어요. 당연히 신고 안 한 지하실에 꽁꽁 숨기겠죠. 당시는 냉전 시대여서 국가 주권 침해나 기술 유출에 대한 공포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협을 선택했죠. 한 국가 단위에서 숨겨진 핵 활동을 찾아내는 정보의 완전성보다는 제출된 장부에서 핵물질 숫자의 정확성만을 확인하는 형태로 시스템이 운영되었습니다. 그 치명적인 허점이 1990년대에 연이어 터진 세 가지 국제적 사건들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가 1991년 걸프전 직후 이라크 사태입니다. 이라크는 신고된 핵물질에 대해 단 1g도 건드리지 않고 장부 숫자를 완벽하게 맞추면서 감시 대상 리스트에서 빠져있는 일반 산업용 장비들을 몰래 사들여 지하실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지어버렸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완벽하게 가지고 논 거죠. 두 번째는 1992년 북한입니다. 북한은 신고를 적게 했는데 IAEA가 환경시료 채취라는 먼지 분석 기법을 썼죠. 벽면의 먼지를 채취해 분석하니 북한이 플루토늄을 한 번만 추출했다는 장부 기록과 달리 최소 3번 이상 추출했다는 과학적 증거가 딱 나와버린 거예요. 북한은 의심시설 수색을 위한 특별 사찰 요구를 주권 침해라며 단칼에 거절했고요. 세 번째는 199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공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보유했다가 스스로 해체하면서 IAEA는 국가가 어떻게 비밀리에 조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폭탄을 조립해내는지 전체 공정의 마인드셋을 생생하게 해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장부의 핵물질 숫자만 확인하는 정확성만으로는 인류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IAEA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꿉니다. 신고된 정보 확인을 넘어 미신고된 비밀 활동 자체가 없다는 완전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1997년에 추가 의정서를 탄생시키죠. 이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라늄 광산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국가의 핵 연료 주기 전체를 투명하게 싹 다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지하실 문 열기 권한도 생겼어요. 사찰관에게 추가 접근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핵물질 저장고뿐만 아니라 원자력 시설 부진의 어떤 건물이든 24시간 전 사전 통보 후 접근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상황에 따라 통보 시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고요. 국가가 준비할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죠. 심지어 핵물질이 없다고 신고된 장소라도 의심되면 사찰관이 환경시료를 채취하고 감시 장비를 달 수 있게 됐습니다. 일종의 지하실 마스터키를 쥐어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귀찮고 자존심 상하는 조약을 전 세계 국가들이 왜 굳이 자발적으로 맺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수십조 원이 오가는 국제 원자력 교역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입장권이기 때문이에요. 한 국가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100%의 투명성 보장이 있어야만 그 막대한 거래가 승인되거든요. 모든 걸 투명하게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우리는 평화적 교역만 한다는 걸 증명하는 비즈니스 전략이 되는 겁니다. 한국이 원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투명성 검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해왔기 때문이에요. 투명성이 곧 국력이고 신뢰가 경제적 가치로 바로 환산되는 시대가 된 거죠. 오늘 탐구를 마치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는 IAEA나 미국의 CIA 같은 엘리트 정보기관만 고급 정보를 다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고해상도 민간 위성 사진을 들여다보고 오픈소스 정보를 분석하는 시대잖아요. 머지않은 미래에는 전 세계의 평범한 시민들이 랜선 사찰관으로 활약하며 집단 지성으로 비밀 핵 활동을 감시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백만 개의 눈을 피해 지하실을 파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지겠죠. 어쩌면 미래에는 여러분이 직접 그 거대한 감시 네트워크의 날카로운 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